안녕하세요, 북미통 감자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 게임 팬들을 위한 러브레터 같은 참을 수 없게 달달한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개봉 한 달도 채 안 돼서 전 세계 10억 달러 수익을 거두며 단숨에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 11위, 역대 영화 48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놀라운 기세에 원작 게임 크리에이터이자 닌텐도 대표이사 미야모토 시게루도 크게 만족을 표하면서 앞으로 닌텐도 IP의 영화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뜻을 내비쳤는데요. 닌텐도 시네마틱 유니버스 진짜 열리는 걸까요? 그야 뭐 이런 퀄리티로만 나와준다면야 언제든 환영이죠. 아이 데리고 극장 갔다가 엄빠가 더 신나서 돌아온다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더 진하게 곱씹어보실 수 있도록 영화 속 숨은 디테일 15가지 모아봤습니다.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인 만큼 꼭 영화부터 보시고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지체 없이 가볼게요. 제일 먼저 마리오 형제가 차린 대관회사 광고부터 보시죠. 직접 찍은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마리오와 루이지, 중간에 슈퍼 패미콤 게임 슈퍼마리오 월드의 추억이 떠오르는 망토찬 마리오와 루이지도 좋았지만 이 광고 음악에도 원조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90년에 방영된 TV쇼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슈퍼쇼에서 주인공 배우들이 매화 부르던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 쇼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뭔가 그 시절 특유의 촌스러운 랩이 처음 듣는데도 귀에 착착 붙으면서 구수한 맛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는 우리에겐 크게 의미 없는 이스터에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가 이스터에그에 얼마나 진심인지 초장부터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리오 형제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던 곳은 한 피자집이었는데요. 이 가게의 이름은 펀치아웃 피자. 둘이 보고 있던 TV 옆으로 사방에 걸려있는 액자들, 거기 웬 권투 선수들 사진이 붙어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진 속 캐릭터들은 바로 1987년 패미컴으로 처음 나온 권투 게임 펀치아웃 시리즈의 등장인물들이랍니다. 주인공 리틀 맥이랑 뭔가 코믹한 이미지로 웃음을 줬던 적들 글라스 조, 베어 허거의 모습이 확 눈에 들어오네요. 마리오 형제가 모니터링을 마치고 어땠는지 서로 의견 주고받을 때 옆에서 한마디 거드는 아저씨도 있었죠. 이 아저씨가 가게에 비치된 오락기로 하고 있었던 게임, 영화 속의 점프맨이라는 제목으로 등장하는 이 게임은 다름 아닌 마리오의 데뷔작 1981년 오락실 게임 동키콩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마리오라는 이름을 짓기 전이라 일단 임시로 점프맨이라고 불렸던 이 캐릭터가 거진 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게임 캐릭터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게임을 하던 이 아저씨, 그냥 엑스트라라기엔 뭔가 임팩트가 남달랐는데요. 이 캐릭터 성우가 바로 게임에서 줄곧 마리오의 목소리였던 찰스 마티네이로 이 캐릭터랑 나중에 마리오 아빠 두 역으로 카메오 출연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마리오가 마리오를 만난 셈이죠. 생김새나 의상도 묘하게 비슷하게 맞춘 게 참 깨알 같더라고요. 곧이어 한 남자가 마리오 형제에게 시비를 터는데요. 마리오가 독립하기 전에 일했던 대관회사의 사장 스파이크. 아무래도 마리오 게임에서 본 기억이 없어서 그냥 영화에서 만든 오리지널 캐릭터인갑다 했던 스파이크는 알고 보니 패미컴 출시와 동시에 발매된 게임 레킹 크루에서 마리오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캐릭터랍니다. 이 게임상에서도 적으로 만나 경쟁하는 데다가 레킹 크루와 같은 날 발매된 게임이 바로 전설의 시작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였던 만큼 영화상에서 마리오를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인물로 등장한다는 게 참 자연스럽고 재치있는 설정 같네요. 아참, 이 캐릭터의 일본판 이름은 블랙키거든요. 이 이름이 더 귀에 익은 분들도 계시겠죠? 스파이크와 한따까리 하고 나서 루이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데요. 이 귀에 착 감기는 멜로디는 다름 아닌 닌텐도의 6세대 콘솔 게임큐브를 켤 때 나오는 부팅 사운드랍니다. 잘 보면 발신자 프로필도 묘하게 미 캐릭터를 닮은 것 같죠? 대망의 첫 의뢰 전화를 받은 마리오 형제, 고객집을 향해 한달음의 거리로 뛰쳐나오는데요. 가는 길에 지나치는 브루클린 건물들을 유심히 보면 또 깨알같은 이스터에그가 쏟아집니다. 제일 먼저 선샤인 여행사라는 간판, 이건 말이 필요 없죠. 게임큐브로 나온 슈퍼마리오 선샤인이고요. 특유의 돌고래 로고까지 딱 박혀 있어서 확 눈에 띄더라고요. 그 다음 공사판을 지날 땐 2D 마리오 게임들을 연상시키는 흥스크롤 플랫폼 액션이 이어지는데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캐슬버거 가게. 이건 뭐 게임을 해봤던 안 해봤던 누구나 알 법한 2D 마리오 게임 매스테이지를 마무리하는 액션이죠. 깃발을 높이 내달고 빙빙 돌면서 내려오는 그 봉이랑 그 옆에 목적지인 성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놨네요.
천신만고 끝에 첫 건수를 완수하고 집에 돌아온 마리오 형제. 그러나 아빠로부터 불안정한 사업을 시작했다는 핀잔만 듣고 마리오는 실망한 채 홀로 방에 처박히는데요. 여기서 마리오가 하고 있는 게임은 아예 클로즈업까지 해놔서 아주 잘 보이죠? 추억의 페미컴 콘솔로 키드 이카루스를 하는 모습, TV 바로 위에 스타폭스의 아르윙 모형도 포착되고요. 곧이어 TV에서 뉴욕 하수도가 터지면서 물난리가 났다는 갑작스러운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는데요. 이때 사태를 잘 수습하겠다며 인터뷰를 하는 여성은 알고 보면 피치보다 더 오랜 인연의 캐릭터 폴린입니다. 폴린은 앞서 말씀드린 마리오가 점프맨으로 불릴 시절에 이 동키콩 게임에서 마리오가 구해야 하는 여친으로 처음 나왔는데요. 말하자면 이땐 뽀빠이와 올리브 같은 관계였던 건데 슈퍼마리오 게임의 등장과 함께 피치한테 완전 밀렸다가 최근작 마리오 오디세이에서 뉴 동크시티의 시장으로, 그러니까 무려 36년 만에 화려하게 복귀한 캐릭터고요. 영화에서도 이 오디세이와 비슷한 컨셉으로 뉴욕 시장으로 카메오 출연했네요. 도시를 위험에 빠뜨린 파이프 누수 현장에 도착한 마리오 형제. 사고 위치 가까이에 있는 가게 간판이 또 눈에 띄는데요. 암튼간 이 영화는 간판 하나하나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놀란 표정을 한 청둥오리 한 마리, 그리고 그 아래로 샤스 아 카나드라는 프랑스어가 보이는데 이 상호명을 해석하면 덕헌트, 오리 사냥이라는 뜻이고요. 덕헌트 역시 1984년 페미컴으로 나온 건슈팅 게임으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 이어 페미컴 게임 판매량 2위에 자리할 만큼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랍니다. 역시 닌텐도 게임 역사의 시작, 페미컴에 대한 오마주가 참 많죠. 4차원 파이프 공간에서 따로 떨어져 버린 마리오와 루이지. 눈부신 버섯왕국에 도착한 마리오와 반대로 루이지는 어두컴컴한 유령마을에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루이지 맨션을 복붙한 듯한 이 장면. 음악도 루이지 맨션 메인 테마를 짧게 샘플링한 듯 싱크로 돋고 전반적인 영화 분위기와 상반된 오싹함, 긴장감이 감돌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짧았던 게 좀 아쉬울 정도였어요. 마리오 게임에서 빠질 수 없는 버섯 왕국은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아름답게 재창조됐습니다. 동전, 블록, 플랫폼, 파이프 등등 마리오 하면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여기저기 눈호강을 시켜주는데요. 마지막에 슈퍼마리오 64 버전과 똑 닮은 피치 공주의 성이 보이고 토드와 마리오가 성문 앞까지 도착하자 경비병들이 막아서며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는데요. 공주님은 다른 성에 있어 라며 들어갈 꿈도 꾸지 말라는 경비병. 이 대사는 원조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게임에서 한 스테이지를 깨면 공주가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식으로 메탄마다 계속 반복되면서 하는 사람 골탕 먹이던 문구죠. 정말 게임을 해본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그 가려운 부분들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는 재치있는 이스터에그 같네요. 반박불가 영화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감성적인 피아노 선율을 따라 폭발적으로 피치를 부르짖는 쿠파. 연주를 시작할 때 피아노를 가까이서 보여주는데 잘 보시면 꼭 피아노 브랜드 이름 내지는 음악가 이름처럼 루드윅 본 쿠파라고 멋지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쿠파를 따르는 7인조 중 맏형이자 리더의 이름인데요. 이 루드윅이 애초에 이름이랑 헤어스타일까지 루드윅 반 베토벤을 본따서 만든 캐릭터니까 피아노랑 딱 맞다 이건데 이걸 또 옳았구나 하고 끼워 넣은 게 참 깜찍한 발상이네요. 헤이오들에게 붙잡혀 쿠파 앞으로 끌려온 루이지는 코수염이 땡겨지는 무시무시한 신문을 받고 난 뒤 여기서 먼저 잡혀와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 맨 처음에 쿠파에게 당한 눈의 왕국 펭귄들도 슈퍼마리오 64에서 처음 나온 이래 슈퍼마리오 파티나 오디세이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짧은 등장에도 기억에 진하게 남는 요 별사탕 같은 애는 슈퍼마리오 갤럭시의 메인 캐릭터 치코인데요. 그 중에서도 상점 치코를 제일 닮은 색상인데 깜찍한 외모를 하고 천진난만하게 우린 다 죽은 목숨이라고 염세주의적인 말을 잘도 늘어놓는 반전 매력으로 웃음을 줬죠. 이 장면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피치공주도 몇 번 은하계 언급을 하면서 갤럭시 떡밥을 던지는 거 보면 후속작에 또 보게 될 캐릭터라고 기대해봐도 좋겠죠. 한편 쿠파가 침략하기 전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정글 왕국에 도착한 마리오 일행은 여기선 왕으로 등장하는 반가운 얼굴 크랭키콩을 만나지만 협상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마리오와 동키콩의 대결 결과에 모든 걸 맡기게 되죠. 게임상에선 크랭키콩의 손자인 동키콩이 여기선 아들이라거나 설정은 약간씩 다르지만 암튼 초대 동키콩 게임을 연상케 하는 이 길다란 철판 다리 위에서 대난투 게임 마냥 한판 붙는데 동키콩이 등장할 때 흘러나오는 노래가 또 예사롭지 않습니다.
DK 동키콩을 연호하는 이 유치뽕짝 랩은 동키콩 64에서 동키콩과 친구들이 함께 부르던 곡으로 이 게임에서 플레이 가능한 5캐릭터를 소개하는 오글거리는 가사로 여기저기서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투기장 관중 사이에서 추억의 노래를 너무 신나게 부르다 크랭키콩에게 꾸지람을 먹는 원숭이가 있죠. 바로 동키콩의 베프, 디디콩인데요. 옆에 딕시콩이랑 청키콩의 모습도 보이는데 원래 게임에서 같이 잡벅하며 부르던 랩이라는 이런 뒷이야기를 생각하면 더 실소가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동키콩과의 결전 후 이들은 함께 쿠파를 급습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레이싱에 나섭니다. 영화 트레일러부터 마리오 카트가 있다는 걸 알고 봤는데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 눈이 휘둥그레지는 레이스 시퀀스는 우선 처음부터 게이머들이 죽고 못 사는 카트 커스터마이징 장면으로 흐뭇함을 주더니 마리오 카트 시리즈 전통의 최고 난이도 코스 무지개 로드를 어쩜 그리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그려놨던지 좌우로 드리프트할 때 불꽃이 튀는 효과라던가 무지개 트랙 밖으로 떨어져서 지름길처럼 적을 따돌리는 기술, 아이템을 쓰고 트랩을 놓는 깨알같은 연출들이 단순히 이스터에그라는 말로는 부족한 뭔가 동심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참신한 기분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브루클린으로 내동댕이 쳐진 마리오 일행과 쿠파 군단. 끝판왕 쿠파와의 결전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처음엔 이스터에그까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만 재관람하면서 눈 크게 뜨고 찾다 보면 보이는 앞서 못 본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디스크군 전자제품 수리점인데요. 이 디스크군은 패미컴에 플러피 디스크 넣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확장기기죠. 패미컴 디스크 시스템의 마스코트였고요. 일본에만 정식 발매된 기기인데 이걸 또 강제 소환시키는 센스. 여기까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영화 속 이스터에그 15가지 숨은 디테일 달려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뻔한 스토리인데 이렇게나 많은 걸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녹여놓은 정성이 참 갸륵하달까요? 착한 영화 킹정이고요. 영화 다 보고 나면 추억의 게임들 마구 땡기는 거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복숭아도 하나 깎아 먹으면서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감독은 어떤 의도로 담은 걸지 제작 과정에서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지 나중에 디렉터 코멘터리 들어간 DVD도 나오길 기대해보고요. 요시 등장이 확실시되는 속편도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영화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 이스터에그는 뭔가요? 제가 놓친 부분까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콕콕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 데도 힘 실어주세요. 그럼 전 금방 또 알찬 정보, 통큰 게임 이야기 한가득 안고 찾아뵙겠습니다. 노세요들.